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김민수 대표님께서 먼저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이 아닐 텐데요. 여기 새로운 시각, 여기는 매주 듣는 시각. 맨날 보는 시각 가지고 뭘 또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초면이세요? 네. 그러시구나. 워낙 그래도 검색해 보니까 뛰어나신 훌륭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광주 이쪽에도 영역을 저희 그 사업 지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작은 비상장기업 스타트업들 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예, 맞습니다. 예. 훌륭한 일을 하시죠.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은? 리서치 회사입니다. 진짜 다 리서치 해야죠. 정말 좋은 일 하시고요. 네네. 저희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매매만 하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희가 항상 막 매크로 지표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항상 시장이 좀 변동성 커지고 불안한 때인데,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거 보다 보니까 매크로 약화되고 실적 관련된 쪽이 부각받으면 시장이 또 안정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러면 매크로가 관련된 쪽이 다 끝났느냐? 아니죠. 이번 주에 아주 큰 거 하나 남았죠. FOMC 회의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아직 우리 워시 형님이 죄송합니다. 워시 의장님께서 다 형님이에요. 어떤 성향인지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거는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금 주말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보니까 이제 좀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밀 수 있는 거는 나 주식시장 올렸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나는 갑자기 이런 말 했죠. 난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주식시장 얘기구나. 인플레이션을 적정하게 반영해서 주식이 올라간다는 그런 소리로 해야 하는 해석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보면서 일단 당분간 이번 주 FOMC만 잘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래서 조금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대표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6월달에 봐왔던 좀 내용들, 이슈들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좀 반도체주들이 좀 주도주 랠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뒷받침하는 것들이 결국 ETF 쪽에서도 패시브랑 액티브 펀드들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ETF 수급을 항상 하면은 유동성에 대한 버블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전에 인터넷 닷컴 버블과 다른 부분들은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있고, 그 실적이 받쳐주는 거는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캐펙스 투자, 즉 제조업들이 캐펙스 투자는 결국은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고객사들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들이잖아요. 빅테크들이 어떤 그 서비스 수요라든지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칩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캐펙스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논리인 것 같고요. 그럼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은 캐펙스를 줄이는 요인들이 어떤 변수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매크로 사이클은 결국 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라는 건 1차적으로 회사가 캐펙스 투자를 하려면, 자산 투자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부에 유보 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유보 자금이 없다면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또는 기업의 자본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즉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기업의 가치가, 내재 가치가 더 많이 할인돼 가지고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요. 또는 대출을 받았을 때 부채 차입을 했었을 때는 이자 비용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 지금 사업의 프로젝트 타당성이 받으려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정보와 알지 못하는 정보들, 그거는 기업들이 어떤 액션들에 의해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3부 질문 중에서 가장 가벼운 질문이 제일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굉장히 딥한 개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생각해 볼 만한, 충분히 지금의 이런 특히 대형 반도체주들의 이런 상승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대표님께는 지금 위치 대표님. 김 대표님 네. 네, 잘하십시오. 역시 네. 영어가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계속 돌리시길래 어떤 네. 걸 하고 싶으신가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찍으세요. 일단은 오랜만에 상승이랑 하락 업종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네. 관련한 이야기 좀 더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휴지도 아니고 뭘 풀어요. 그냥 오늘 같이 다 올라가면 좋다 네. 쪽으로 보면서 일단 상승 쪽을 보게 되면 항공주가 오랜만에 번쩍 막 이륙합니다 훅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약간 화두는 이제 합의 끝났다.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쪽에 대한 종목들과 섹터들 여기 석유화 뭐 그쪽들이 좀 빠졌네요. 네, 네. 예,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요. 네, 근데 항공 쪽이 그렇게 하면서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작은 것도 있었겠지만 뭐 대한항공이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성수기 아닙니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탈모 치료는 또 대통령 한마디에 그때 왜 대상이 40세까지만 돼요? 35세였나? 근데 기사 모르시는구나. 네. 예. 대상 진짜 몰라요. 죄송해요. 뭐예요? 대통령께서 네. 탈모도 병. 그 그래서 전부터 사실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왔던. 했었죠. 그래서 보험 등재 관련된 쪽에서 근데 젊은 맞죠? 젊은 분 대상으로만 그런 거예요. 25세. 근데 사실 김민수 대표님께도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본인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워낙 많으셔가지고. 나이도 안 되시고 나이를 떠나서 예. 머리숱이 탈모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나이 때문에 탈락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고 네. 너무 가발 얘기 자꾸 하시는데 네. 가발 쓴 사람 얼마나 불편한지. 누가? 왜 탈모인들이 쓰는 가발 얼마나 불편하신지 그렇게 보도록. 제 얘기만 하면 자꾸 가발이래요. 누가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알았으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아서 갑자기 가발 얘기하시길래 제가 갑자기 대표님한테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저희 사이에 무슨 괜찮습니다. 뭐 네네. 그런 것도 개그로 승화시켜야 되는. 그렇습니다. 심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아닌 거죠? 방송 진행하기 또 내가 실수한 줄 알고. 계속 실수하세요. 그런 쪽인 것 같고 게다가 조선 쪽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강하긴 강한데 네. 어떤 섹터가 같이 동참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장이 이제 픽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래도 기존의 조선 방산 원자력은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도 전력 설비 이런 쪽들은 그래도 너무 쉰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플러스 MLCC는 당연히 가는데 뭐 그런 쪽에서 플러스 나머지도 같이 동참했다라는 쪽들인데 또 거기다 보니까 약간 피팅 밸브까지 조선 기자재까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재건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 뭐 이런 쪽들이 다 연결을 끼쳐서 움직였다라고 봐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지난주부터 그래도 로보틱스 관련된 쪽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기회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밖에 은행주 금리 인상한다. 우리 이제 다음 7월달에 금통위에서 빅베스가 아니죠. 빅스텝. 스텝이 생각이 안 나네. 빅스텝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급한가요? 그렇게 급합니까, 대표님 저희? 저는 아직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죠. 예. 시장이 좀 빨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은행주도 갑자기 또 쭉 뛰는 것 같고요. 하락 쪽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우주항공 쪽들 그래도 스페이스X가 다른 걸 다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섹터 안에서만 끌어내리다 보니까 그래도 우주항공 쪽들 그래서 약간 좀 약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는 버티더라고요. 다시 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엔터 좀 가나 싶었더니 다시 꼬리 내리고 있고 반도체 장비가 지난주 이틀 동안 엄청 날렸거든요. 그래서 조정 받는데 받아도 잘 보면은 다시 팔자 일관된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 쪽들도 주말에 얘기 많았었죠. 또 그 엔트로픽 관련된 수출 통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소버린 AI 막 확장되면서 네이버 사야 돼, 뭐 가자, 막 난리 났더라고요. 또 종토방에서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봤던 게 상승 업종은 어느 정도 공통된 스토리와 함께 이해는 많이 가는데 이제 실제로 궁금해지는 부분이 오늘 하락했던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항공도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고 스페이스X 덕분에 관심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장주 잘 가지만 이제 뭐 전공정부터 해서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드디어 달리나? 라는 탄력들을 지난주에 봤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들 업종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상승과 하락 업종을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이재준 대표님께서 그러면 우주항공 분야 쪽으로 과연 지금 산업의 투자 의견, 모멘텀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일단 뭐 우주나 여기와 엮이는 AI까지도 좀 엮어서 좀 투자 전략 한마디 덧붙여 주신다면. 네, 이거 한마디만 붙여야 되는가요? 아니요. 이런 거 네. 좋습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제가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좀 스페이스X 관련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게 ROE를 저는 이제 ROE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화학회사인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그 ROE를 좀 세그멘테이션 좀 쪼개가지고 네. 지금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우선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에 대한 부분들 먼저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모가 145달러를 해서 첫날 상승률이 19%. 근데 반대로 우리 스페이스X 관련주들은 빠졌죠. 네. 일단 그리고 근데 여기는 공모가가 낮은 상태에서 상당히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좀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저평가됐다라는 공모가 자체가 원래 할인돼서 좀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예상 기업 가치가 어쨌든 지금 환율을 1,500원 했을 때 2,500에 300조 거의 지금 나스닥 시총 5위인가 6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고 머스크 의결권이 있는 게 85%입니다. 그 의결권 80% 아무래도 조금 최대 주주가 좀 거버넌스 체계에서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뭔가 어떠한 그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 세그먼트를 좀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페이스X의 매출액 비중이 한 1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가 여기가 이제 스타쉽이 관련된 우주항공 쪽입니다. 거기가 69%, 그 다음에 AI가 1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업 분야 중에 흑자가 나는 부분은 바로 커넥티비티에 대한 사업 분야가 현재 실적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스페이스X는 이제 펠컨에 대한 그 재사용을 하면서 시장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D는 계속 붙고 있는데 어떤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R&D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원가 비용 측면에서는 좀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쪽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엔트로픽과 계약한 부분들이 하반기 때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AI 쪽 관련된 캐펙스, XAI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인수를 하면서 AI 쪽 사업을 좀 키워보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LLM AI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가 역량이 좀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스페이스 X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그 옵티머스와의 어떤 콜라보 차원에서도 이 AI 쪽 관련된 부분들이 역량이 좀 받쳐줘야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밸류 드라이버를 ROE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인데 이게 순이익 대비 매출액이에요. 네. 즉 우리가 흔히 말한 기술주들은 수익성이 적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R&D 투자가 많기 때문에 세 가지 사업부 중에서도 현재 두 가지 사업부가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에비타는 플러스가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사적인 사업 실적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효율성이라는 거 보면 뭐냐면은 그 총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매출액을 일으켰냐입니다. 만약에 그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누는 건데 그게 1이라면은 내 자산을 잘 다 활용을 해가지고 매출액을 1만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적다는 것은 내 자산 중에 유효 자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대표적인 자산들이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펠컨 9이 계속해서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산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수익성 차원에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스타쉽 쪽 관련해서 좀 캐펙스를 계속하면서 이 스페이스X가 지금 제 생각의 전략은 AI를 붙이고 소프트웨어를 붙이고 하드웨어를 붙여서 수직적 통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같아요. 지금 이제 머스크의 어떤 그 큰 비전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지휘자로서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 리스크는 이 외부의 경쟁자들이 출연했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마켓이 줄어든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역시 성장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주들은 민감성이 더 클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라든지 이런 쪽에 관여가 없을 것 같은데 초창기 때 정치 쪽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한번 테슬라가 주가가 확 눌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만약에 또 어떤 회사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우려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뭐 그렇게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 차렸겠죠. 예, 그렇지만 항상 그 긍정적인 부분만 있다면 좀 비판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결국은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서는 어쨌든 성장으로서에 대한 계속해서 R&D 캐펙스를 하면서 그런 숫자들을 매출로 보여주고 언제 BEP를 달성하냐 턴어라운드를 지금 만드는 게 사업부에 대한 어떤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 공모 때 그 자금 자체가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나스닥 100에 보면은 패스트 엔트리라고 나스닥 100 ETF에 편입하는 것들이 상장 이후에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네. 그 말은 패시브 자금 자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게 결국 유동성으로 인해서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MSC 관련해서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편입 관련된 부분. 그래서 봤을 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규모 자체가 패시브 자금이 220억에서 300억 규모, 220억에서 300억 달러의 규모가 패시브 자금으로 받쳐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수급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S&P 500에 대한 편입인데요. 그거는 2027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27년이 또 상반기쯤 되면은 이 이슈가 불거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눌려져서 좀 가격 조정이 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급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한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IPO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락업 이슈입니다. 락업이 언제 풀리냐에 따라서 시장이 매물이 추락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필요하거든요. 보통은 블락딜로 하거나 또는 장내에서 유통해서 사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금이 결국 유동성이 받쳐줘야 된다. 그게 패시브 자금으로서 받쳐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좀 이 스페이스X가 결국은 이끌어 가야지 전방 산업이 좋아야지 우리 낙수 효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투자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와 분석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스페이스X에 대한 여러 방송에서 분석들이 있었겠지만 또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네, 다만 한 1부나 2부에 부를 걸 그랬다 생각도 없지 않아 해봅니다. 3부에서 이제 약간 길어지시니까 앞에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제 얼굴 눈을 부비시더라고요. 제가 대표님이 매주 자주 보는데 방송을 네. 너무 힘드실까봐 길게. 센스. 제일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네, 오늘 말 적게 하고 빨리 가는 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적고 있었고요. 그런 다 적고 있고 중간에 매매도 할까 싶기도 했었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해서 너무 좋은 자료와 또 일목요연한 포인트들을 짚어주니까 이해도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의 그 흐름들이나 아니면 상장하고 난 직후의 시장 반응들 이거는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서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런 거죠. 이제 머스크 경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조만장자여서 예, 경단입니다. 지금 보면 세계 부호 순위가 압도적으로 경 그러니까 머스크 경, sir 이렇게 불러드려야죠. 그런 쪽에서 뭐 그거고, 네 거기다가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시가총액 순위 보게 되면 거의 627이 여기서 왔다 갔다라고 할 정도까지 강하게 들어왔는데 테슬라까지 합친다. 뭐 저 위까지 올라가겠대요. 네. 그런 쪽에서 참 큰 거 하나 들어왔다. 그런 쪽인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게 요겁니다. 이 락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네.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은 4.29%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수급 가지고도 막 아유 저 청약했는데 못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요런 내용들이 저희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온 다음에 네. 시장 반응과 거의 유사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도 이제 상장하고 3개월 그리고 또 한 달짜리는 그때 별로 안 됐던가 그랬고 네, 네. 3개월, 6개월 들어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출렁거렸습니다. 맞아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 그런 변화를 앞뒀을 때 앞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체력이 되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EPS 뭐 따질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이제 15일쯤 되게 되면 나스닥 100 편입이 한 7월 7일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추종하는 패시브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한번 턴은 할 수 있겠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발표 후 이 거래일에 이제는 거의 한 4배, 3배 정도 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15% 되고 60일 내는 또 20%대 주르륵 하면서 하반기 그리고 12월 달까지 해서 모든 잔여 락업이 해제되면은 약 58%. 이제는 그때부터는 아주 묵직한 회사로 바뀌게 되겠죠. 네. 그런 걸 봤었을 때 대여가 물량이 점점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만큼 뭔가 체력이 안 되게 되면 성과라도 보여줘야죠. 이제 V3 언제 날려요? 아직까지는 한다 아직 못 갔죠. 계속 발사대에서 멈칫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성과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좀 보여줘야 그래도 그나마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웅장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거 맞춰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초기에는 물량 적으니까 그냥 매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근데 약간 이제 7, 8, 한두 달 정도 뒤에는 또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들 그리고 또 아마 큰 대여가 막 시작하고 쫙쫙쫙쫙 가는 경우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냥 혹시 이것 때문에 나머지 그러니까 청약하고 환불된 금액이 한 253조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이 과연 그러면 계속 스페이스X 살려고 계속 붙을 것이냐 아니면 아야 안 산 그냥 요것만 청약받은 거 나머지는 그냥 예전에 주도주 쪽으로 갈래 하고 해서 그쪽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매수로 좀 바뀌는 모습들이 살짝 나오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환불 금액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쪽들을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스페이스X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혹시나 나머지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하는데 일단 뭐 그냥 스페이스X 말고 레버리지 해야죠. 올라가는 거 보면 배팅의 민족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배팅을 그걸로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물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형 IPO 기업들이 상장했을 때도 한 달 정도는 공모가 하회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때문에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뭐 숫자로 따져봤을 때나 아니면 지금 몰렸었던 유동 자금을 생각했을 때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겠으나 또 7월 초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이 좀 더 풀리고 하다 보면 그때 좀 더 묵직한 기업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재평가나 재분석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약간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께서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 스탠스가? 스페이스X 포함 아니면 EX? EX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미국에서 보니까 시간의 쪽으로는 다시 반등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관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괜찮고 큰 거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를 매매한다? 좀 약할 것 같아요. 이쪽들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스페이스X와 함께 나도 성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기서는 성장주는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과 나와서 그걸 붙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게 보여져야 시장에서는 좀 더 환호할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고 스페이스X만 바라본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아마 지금 당장은 세론에 좀 시달릴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쪽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소재 쪽이죠. 네. 스페이스X에 직접 납품한다라고 하는 소재 회사들이 그나마 가장 강했고 탄력을 보여주는데 이번 기회에 비슷하게 세론이 나왔지만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는 다시 계속 보니까 그 스피어란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도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공급 관련된 공시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게 누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변화는 되겠죠. 그런 쪽인데 문제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이에요. 네, 미래에셋증권. 네, 그래서 가장 지탄을 다 받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대표 한국증권사가 가서 투자자 자금 가가지고 한 주도 못 받았냐? 패싱 논란 기사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주말 사이에 주주분들 많이 긴장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솔직히 그거랑 펀더멘탈은 상관이 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밀렸다 그러면은 많이 밀렸으면 살 준비를 했는데 또 많이도 안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권주의 지금 실적 관련된데 실적은 아마 스페이스X가 혹시나 이제 상장됐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되게 되면 실적은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이제 증권주에 따라서 같이 조금 느린 증권주의 변화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은 들어오겠죠. 그럴 때 좀 저항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줄이는 게 맞지. 거기서 이 뉴스 가지고 뭐 악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관련한 사안은 오늘 워낙 뉴스 기사화가 많이 되기도 했고 분위기가 되게 국내에서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 망한 것 같은 느낌으로 기사를 되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뭐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이 훼손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수급적인 이벤트로 저희가 뭐 받아들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도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이시준 대표님께 이번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도 준비를 하셨던데 이거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풀으실지 조금만 간결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ROE를 세 개의 축으로 순이익률, 수익성 축, 그다음에 자산 회전율 축, 재무 레버리지를 그 밸류 드라이버, 우리가 밸류 드라이버라는 것은 가치의 동인을 내적과 외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것을 가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원인들을 좀 제가 좀 정리를 한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먼저 이제 매출 단입니다. 매출과 이 매출과 비용 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제품 믹스 부분입니다. HBM이 계속 그 고세대 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존 레거시보다 마진율이 높아집니다. 네. 즉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수익성 측면, 매출액 측면에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제조업에서 이제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수율입니다. 수율이 1%만 떨어져도 이 1%만 개선했는데도 이익단이 수십에서 수백억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수율을 개선하고 그 양산까지 그 과정이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보통 반도체에서 업황에 계신 분들이 한 2년 정도 테스트를 그 라인에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결국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그 수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매출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 가동률이 보통은 제조업은 85% 이상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 주석에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제조업들을 좀 보셨을 때 85% 이상이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작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에 항상 저는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를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업 레버리지 자체가 하이닉스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정비 자체가 하이닉스가 높은데 그 고정비를 그 이상 업황이 좋았을 때 개선되는 순간부터 레버리지가 확 일어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부에 거의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가전 사업부도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부, 그다음 전장 쪽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반도체 쪽. 그러니까 사업부 자체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버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업황이 좋아지면 하이닉스가 가고요. 네. 업황이 반대로 밀리게 되면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존 디램 관련된 얘기를 지금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기술에 대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HBM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디램 관련된 부분은 재고 사이클이 원래 이 반도체 주는 대표적인 사이클 관련 주거든요. 근데 재고 일수가 2분기 이상 올라가면은 ASP가 떨어집니다. 보통 그래서 반도체는 2, 3분기 때 좋아지고 4분기 때가 재고가 쌓이면서 주가가 다시 좀 눌리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점에서 좀 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이거 걱정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AI 때문에 지금 이게 붙여주고서 그런데 지금 이제 레거시에 관련된 건 디램 관련된 사이클이 원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버용 디램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네네. 그 디램 사이클 만약 AI가 안 붙어 있다면은 이 사이클이 원래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네네. 설명드리는 거고요. 반도체 사업부는 과점 사업부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금 주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교섭력 바게인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나 생산을 못하게 돼서 공급망이 흔들리게 된다 하면은 AI 산업이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하이닉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벤더 업체들이 죽을 수는 있죠. 단가 후려치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 칩스법이라고 네. 좀 보조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 뭐냐면 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정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또 긍정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쨌든 성장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배당 정책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는 전반적으로 업황의 펀더멘털과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재무적 의사결정 자체인 이런 것들이 전반 우호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그 짚어주신 포인트에서 이탈하는 사안은 지금으로서는 반도체주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이클은 매크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 상장 관련돼 있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마켓시어를 뺏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경쟁업체들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독점할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면 기술 혁신이 일어날 거고 그런 부분들이나 또 대체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원미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도 좀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행자로서 흥미롭습니다. 2부에서 이제 이영수 대표님과는 약간은 이제 포인트가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뭐 이거 누구의 말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도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 체크는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양갈래 의견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는 더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양갈래요? 어느 쪽에 붙을까요? 근데 좋게 보시잖아요, 훨씬 더. 네? 네. 그래서 대표님 계시니까 예,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쪽으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빠르면 이번 달 말인가요? 이번 달 말 아니면 네네. 다음 달 정도면은 CXMT 이제 준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 자금 조달하고 거기서 이제 몰아친다.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에서 AI 인프라 쪽으로 한 450조 우리나라 돈으로 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거기 핵심적인 내용들은 AI 그런 컴퓨팅이나 지역 배분을 다 같이 집중해서 연계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중국 칩과 중국에 기반이 된 산업 쪽으로 80%를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면은 일단 거기서 이제 메모리 쪽도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를 열심히 또 푸시하고 끌어가고 상장 차익으로 나오는 것까지 또 기술 투자를 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이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러면 기술을 한번 발달시켜서 이제 우리도 다음 이제 선단 공정까지 가면서 쏟아내자라고 하는데 지금 CXMT의 가장 큰 목표가 이 상장 차익으로 HBM3 만들어내는 걸 가장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3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목표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아직 기술은 개발을 시키고 싶은데 장비가 들어와야 돼요. 장비는 지금 다 막아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은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수율입니다. 네. 네, 수율이 그만큼 나올까라는 쪽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된 데이터가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필요하니까 지금 업황 좋다 보니까 뭐 수율 50%라도 뭔가 뚜드려 맞춰서 수익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 번째는 혹시나 상장돼서 그 밸류가 얼마큼 받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중국의 CXMT마저 밸류가 10배가 넘어가는데 우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네. 우린 또 자극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제 관련된 얘기와 함께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저는 그거보다 SK하이닉스 ADR 잘해서 네. 한번 나스닥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그러니까 연간 상승률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SK 스퀘어야 뭐 지주 성격이니까 좀 차치하고서라도 삼성전기의 상승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고 LG 이노텍도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어서 결국 다음 아니면 대체제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리고 스퀘어 아니겠냐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혹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김인수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전기랑 이노텍은 묻지 마세요. 왜요? ETF 리밸런싱 나올까봐. 네, 아유 좀 금요일 날 많이 담겨들 있죠. 금요일 날 절반을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에이트 예. 그러고 났더니 자네 받는가? 갖는가? 예, 네, 훅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스퀘어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스퀘어는 네. 하이닉스랑 같이 봐야 될 문제고 네. 그쪽은 MLCC랑 기판 쪽으로 봐야 될 쪽인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더 강하게 치고 나가게 되면 그 ETF 관련돼서 지금 리밸런싱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18일까지고 추가로 6월 말까지 해서는 계속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언제든지 변동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2시 이후에 뭐 우르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변동성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올라가면 이럴 때 오늘 같은 데도 그러면 잘못 팔았으니까 그 종가까지 다시 사야 되나 그러진 않기로 했고요. 네, 가면 또 자네 여기 사는가 이러면서 또 반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밑에 흔들렸을 때 변동성 커졌을 때 그때를 노리겠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삼성전기 200만 원대 들어간 걸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요? 불편하대요.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예. 아, 없으면 불편한 거고 갖고 있으면 막 팔고 싶은 거고 예. 이런 상황들인데 근데 P와 Q가 동반적으로 강하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게 되면 뭐 그냥 시장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삼성전기가 200만 원 기어코 찍는 거 보고 저도 이건 뭐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뭐 이걸 어떻게 해?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예전에 작년이었나 삼성전기 6만 원, 7만 원에 물렸어요. 어떻게 해요라고 하셨던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죠?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기어코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또 민재기 팀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시장에 순응하고 대응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기판 쪽으로 그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이게 아직도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로 급등을 해버리면 무라타부터 해서 기판 가격 올라가는 순간 진짜 더 폭발적으로 가는 건가? 라는 기대감들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네. 일단 우리가 그 거래를 할 때 그 기업 이거 B2B잖아요. 네. 어쨌든 중국 유리 기판 관련해서 그 현물가랑 이제 그 우리가 말하면 계약 가격이 있는데 스팟 가격이라는 것은 회사가 굉장히 제조를 하다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바로 이제 갑자기 이제 계약 체결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계약 금액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계약을 해서 하는 거래가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고정이 됩니다. 네. 서로 다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슈는 뭐냐면 지금 수요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업체들에 대한 바게닝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팟 가격이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실적이 한 번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다음 계약 때 이제 거래했을 때 계약 금액에 그 스팟 가격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매출단에 이익단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건 P단이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중국에서 이 유리 시장 관련해서 경쟁업체들이 지금 파일럿 공장을 지금 짓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자본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밀어주기 때문에 기술력은 우리가 아직 좀 앞서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치고들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는 충분히 좀 모니터링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창신 메모리도 그렇고 이번 기판에 대한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물론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긴장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좀 더 이제 파이팅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 업체들의 부품이나 기술력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크게 리스크나 경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경쟁이 아닌데요. 좀 앞서서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에 2차 전지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그때 2차 전지 사업을 그때 BYD랑 그다음에 CATL 쪽 관련해서 기업을 이제 막 밀어주려고 좀 키웠는데 그 중소기업들한테 다 지방 정부에서도 자금 밀어주고 했는데 파업한 기업들이 파산한 기업, 폐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뭔가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OC라든지 그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중국에서 어떤 그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례라는 게 결국은 이게 반면교사 삼아서 오히려 지금 더 잘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중국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기존 과거 어떤 경험이 오히려 자산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어쨌든 카테고리는 다르죠. 지금 현재는 그때는 2차 전지였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국내 지금 현재는 이제 유리기판 쪽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역량이 반도체 제조를 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여기에다 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충분히 우리한테 현재 위험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매칭이 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결론을 얘기하면은 어쨌든 정부가 계속 좀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국내 기업들한테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도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다만 기술 정도는 아직까지에 대한 차이는 현재 존재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톤의 이야기들을 설명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로봇 마지막이요? 예. 로봇 좀 퇴근 길게 하실 준비하려고요? 것 같아서. 네. 네, 로봇 얘기 한번 기회 되면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로봇 할까요? 레버리지 할까요? 여기 더 나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골드만삭스 네.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지르는 형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말사에 나왔던 레포트가 글로벌 IB에서 나왔던 게 두 개가 있는데, 시티와 골드만삭스 모두 다 되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시티도 약간 우상 9,500에서 10,000인가 그렇게 또 코스피를 상향시켰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거를 한번 체크하는 게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좋습니다. 일단 내용들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같이 비교했습니다. 레버리지 관련된 쪽에서. 그래서 일단 뭐 기술주 펀드멘탈, 밸류에이션 다 좋다, 오버웨이트 나오는데, 다만 이런 게 문제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만 레버리지 관련된 쪽의 얘기들, 그리고 또 옵션 내재 변동성, 신용잔고 급증, 이래서 감마 리밸런싱이 일일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환경까지 들어왔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지금 ETF 쪽에서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이제 각각 400억 달러, 90억 달러. 그러니까 대만이 아직 파생이 그만큼은 좀 덜 컸나 봐요. 금액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많이 컸는데 유동 시가총액이 2.6%, 0.6% 많이 올라온 거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2.6%입니다.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 유입이 아니라 지수 상승에 따라서 그게 약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리밸런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레버리지 시장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고, 감마 노출, 이거 어려운 얘기. 또 델타 엣지에서 감마로 넘어가는 과정들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일단 그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순환적으로 매물이 출하되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성장한 건 좋은데 거기서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쪽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가장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장 마감 시점에서 체계적인 리밸런싱 흐름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5% 변동할 경우 좀 이제 그런 거 좀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한국은 일일 거래 대금의 거의 13%까지 이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시장에선 가장 큰 변동의 큰 요인으로 본다라고 하고, 개별 종목 관점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를 모두 다 어떤 일평균 거래 대금의 20%를 초과를 할 수 있다. 거래 대금의 20%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단기적으로 한 번 꺾이면 또 와르르 이렇게 나가는 경향들이 크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3개월 내재 변동성이 1년 전에는 약 20%에서 80%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약간 뭐만 툭 자극한다 그러면 번쩍, 네. 또 반대로 툭 하게 되면 또 반대로 번쩍 이렇게 있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는 변동성은 상당히 커진다라는 쪽들을 좀 염두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서 지금 레버리지발 ETF나 특히
아까 이제 레버리지 ETF가 들어온 것과 또 펀드 ETF에서 리밸런싱 하는 것과 네. 이게 다 같이 맞춰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요리 튀고 저리 튀고 할 수 있는 변동성이 벌써 내재 변동성이 80%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 큰 시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방향은 맞게 간다. 그러면은 현금 좀 있어야 돼요. 현금 없이 그냥 다 베팅하고 빠지면 버티고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 살았다. 이러면 거의 조울증 환자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주식입니까? 이게 정신병 유발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럴 때는 좀 현금 있다가 밀리면 또 그때 들어가고 또 올라가면 조금 다시 현금 갖춰놓고 하는 이런 약간 줄였다 늘렸다 포지션도 이런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변동성을 사랑하라 라고 트레이더의 할아버지께서는 얘기를 하지만 막상 할아버지도 울고 있어요. 그런 거 당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한번 관리해가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지금으로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다가 ETF들의 리밸런싱 주기까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숏 감마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에 따라서 옵션 가격도 들쑥날쑥하고 여기에 따라서 다시 이제 현물 가격에 대한 충격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런 흔들림에서 팔으라는 의견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용을 잘 하자라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더 많긴 한데, 되게 이재윤 대표님께서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이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혹시 뭐 갖고 계시는 겁니까? 뭐 일단 지금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어쨌든 이 ETF 관련된 부분들이 네. 결국 수급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네. 설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딱히 어떤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는 부분들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ETF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자산 우리가 흔히 말 AUM이잖아요. 네. 그 AUM 규모로도 같이 좀 추적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은 지금 현재 AUM 규모에서 만약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자금 소진이 다 될 수도 있잖아요. 기관에서 다 LP들이 그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죠. 유동성 제공 공급업자들이 계속 받아주면 더 이상 추가적인 물량을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또 공급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자금이. 네. 그래야지 그걸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ETF 자체가 시장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반도체 우리가 시총 높은 애들한테 지금 계속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자금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은 이제 드라이 파우더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급으로 올릴 만한 힘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은 국내 시장 참여자들, 뭐 은행 자금도 현재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다른 이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만약에 축소되는 그런 추이들이 관찰이 된다면은 이 ETF나 어떤 수급을 가지고 뭔가 얘기하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가 되지 않을까